길 잃은 노인 돕다가 늦었다고. 그걸 지금 믿으라는 거야. 사실이어도 문제야. 김준호 씨, 우선순위가 없어. 우리 회사는 냉철한 판단력을 원해. 회사의 대표이자 면접관으로부터 들은 이 말로 준호의 운명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면접을 30분이나 지각하게 만든 그 노인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행동이 자신의 인생과 회사 그리고 회장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도심, 거대한 유리 요새처럼 솟아있는 JK타워의 꼭대기는 구름에 걸린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 펜트하우스 집무실의 창가에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AI 기업 JK솔루션을 이끄는 젊은 CEO, 김태수입니다. 태수의 시선은 화려한 도시의 전경이 아닌 손에 들린 낡은 사진 한 장에 묶여 있습니다. 구겨진 사진 속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 바로 어젯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의 아버지 김 회장이 웃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서실장을 몰아세우던 태수는 지금 혼자 남은 이 공간에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치매라는 불청객이 아버지의 기억을 갉아먹기 시작한 지는 꽤 되었지만 이렇게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자식으로서의 본능과 회장의 실종이 주가에 미칠 파장을 계산해야 하는 경영자의 냉철한 이성이 그의 머릿속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비서에게 내렸던 지시를 되냅니다. 경찰 신고는 안 돼. 그리고 오늘 면접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그는 오늘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신입사원 최종 면접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거칠게 넥타이를 조여매며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봅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누군가 눈을 떴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인 5평 남짓한 반지하 자취방, 이곳의 주인인 29 청년 김준호는 알람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긴장감이라는 녀석이 밤새 뇌를 쿡쿡 찔러대며 그를 잠들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오늘은 그의 인생을 건 도박, JK솔루션의 최종 면접일입니다. 준호는 마치 성직자가 제의를 갖춰 입듯 밤새 다림질해 둔 정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었습니다. 셔츠의 소매 끝이 약간 헤어졌지만 풀을 먹여 빳빳하게 날을 세워 그 가난의 흔적을 감췄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그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려 봅니다. 웃는 연습을 해보지만 거울 속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숱하게 떨어졌던 면접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토익 만점, 공모전 수상, 학점 4.5,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스펙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불합격 통보 메일에는 늘 유령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귀하의 역량은 뛰어나나 우리 회사의 인재상과는 부합하지 않아. 그놈의 인재상. 보이지 않는 벽이 늘 준호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번엔 달라. 절대로 실수 안 해. 준호는 거울 속 자신에게 주문을 거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너무 착해 보여서도 너무 독해 보여서도 안 돼. 오직 회사가 원하는 완벽한 부품처럼 보여야 해.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유품, 낡은 가죽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시침과 분침은 멈추지 않고 째깍거리며 마치 그를 재촉하는 채찍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생명줄이자 목을 조여오는 밧줄이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 출근 전쟁이 벌어지는 도로 위.
준호의 차는 붉은 브레이크 등들이 끝없이 이어진 거대한 주차장 같은 도로 한복판에 갇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운전대를 신경질적으로 두드립니다. 내비게이션의 도착 예정 시간은 9시 40분. 면접 시작 20분 전, 빠듯하지만 늦지는 않을 시간입니다. 차 안의 정막을 깨고 라디오 DJ의 명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자, 오늘 JK 솔루션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스펙보다 인성이라는데 다들 준비 잘하셨나요? 스펙보다 인성.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말이 준호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하지만 준호가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현실은 달랐습니다. 착한 것은 무능한 것이었고 양보는 패배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지난 면접에서 옆 지원자에게 질문 기회를 양보했다가 떨어졌던 쓰라린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해.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해. 그것이 이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법이야. 인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결국 스펙이 깡패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입안에서 씁쓸하게 맴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착한 김준호를 저 좁은 자취방 장롱 속에 가둬두고 나왔으니까요. 다행히 도심의 정체를 뚫고 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햇빛을 반사하며 위용을 뽐내는 JK타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공의 관문. 저 문만 통과하면 지긋지긋한 알바 인생도 겨울마다 얼어 터지는 수도관도 모두 안녕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예고 없이 가장 잔인한 타이밍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면접장까지 불과 500m를 남겨둔 사거리, 신호 대기 중이던 준호의 시선이 무심코 횡단보도 쪽을 향합니다. 그곳에 한 노신사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양복 차림에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에 손짓을 해대는 노인. 오가는 차들을 피하지도 않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못 본 척해야 했습니다. 지금 차를 세우면 100% 늦습니다. 1분 1초가 피 같은 시간입니다. 저 노인은 내 알바 아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서울에 사람은 많고 세상에 착한 척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하지만 그때 백미러에 비친 노신사가 휘청하며 차도 쪽으로 한 발 내딛습니다. 뒤따르던 차들이 신경질적인 경적을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노인을 피해 지나갑니다. 노인은 놀라 웅크리며 겁에 질린 아이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순간 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 표정, 준호는 그 표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치매로 길을 잃고 헤매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었던 바로 그 표정이었으니까요. 외면하려 단단히 잠가두었던 준호의 이성에 죄책감이라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냥 가, 밟아, 합격해야지 라고 소리치는데 발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합격이냐 양심이냐 10년의 노력이냐 한순간의 선이냐 제기랄. 왜 하필 지금. 준호가 핸들을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뀝니다. 엑셀을 밟으면 1분 안에 저 빌딩 주차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뒷차들이 빵빵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지만 그의 눈은 이미 백밀러 속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노신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이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깜빡입니다. 그것은 준호의 인생 계획이 궤도를 이탈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자 어쩌면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차 문을 박차고 빗물 고인 도로 위로 뛰어듭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흩어집니다. 준호는 차 문을 박차고 나와 도로 위를 질주했습니다. 뒤엉킨 차량들이 쏟아내는 경적 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귓가를 때렸지만 준호의 눈에는 오직 횡단보도 중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그 노신사만이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노인의 모습은 멀리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소재의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비에 젖은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은발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준호의 가슴을 찌른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하는 탁한 눈동자. 그것은 마치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고장난 카메라 렌즈 같았습니다. 달리는 차들이 일으키는 바람으로 노인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휘청거렸습니다. 준호는 다급하게 노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팔뚝이 손바닥 안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위험해요. 여기서 뭐하고 계신 겁니까? 준호의 외침에도 노인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소음 속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노인을 부축하여 인도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준호의 손목시계는 1초, 2초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노인을 세워두고 돌아서려던 찰나 노인이 뼈만 남은 손으로 준호의 소매를 꽉 붙잡았습니다. 그 악력은 노인답지 않게 필사적이었습니다. 지금 가야 해. 저기. 저 건물에 지금 가야 해. 노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듯 거칠었고 발음은 뭉개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9시 35분. 지금 당장 차에 타서 엑셀을 밟아도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면접장 입실 시간인 50분에 간신히 세이프입니다. 준호는 거칠게 잡힌 소매를 빼내려다 노인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향한 곳은 바로 준호가 가야 할 곳, JK 타워였습니다. 저기, 면접 보러 온 청년이 기다리는데. 내가 가야 하는데. 면접. 그 단어가 준호의 귀에 박혔습니다. 치매 노인의 헛소리치고는 너무나 구체적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말을 곱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가자. 아니,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100% 지각이다. 그냥 두고 가자. 여기는 인도니까 안전하잖아. 수만 가지 핑계가 떠올랐지만 아버지를 닮은 저 눈동자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머릿속에 타협안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이다. 저 건물 로비까지만 모셔다 드리고 경비원에게 인계하면 된다. 그러면 5분, 딱 5분만 더 쓰면 된다. 저 건물 가시는 거죠? 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는 노인을 부축해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급할 뿐 노인의 동작은 군뱅이처럼 느렸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드리는 데만 1분이 걸렸습니다. 차 안에는 노인 특유의 오래된 냄새와 비냄새가 섞여 묘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준호가 다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을 때 시간은 이미 9시 4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다시 도로 위로 합류했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준호에게는 그 500m가 마치 50km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자리의 노인은 계속해서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늦으면 안 되는데. 약속했는데. 그 말은 마치 준호 자신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준호는 엑셀을 밟는 발에 힘을 주며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제발 신호 한 번만 더. JK 타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시계 바늘은 잔인하게도 9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분. 면접 대기실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준호는 급하게 차를 로비 현관 앞에 세웠습니다. 발레 파킹 요원에게 차 키를 던지다시피 맡기고 노인을 부축해 내렸습니다. 어르신, 다 왔습니다. 여기가 JK 타워예요. 노인은 화려한 로비를 두리번거리며 아이처럼 신기해했습니다. 준호는 마음이 급해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노인을 그냥 로비 한복판에 세워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노인을 이끌고 로비 한쪽,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지만 눈에는 잘 띄는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면접 대기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바로 옆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요. 제가 경비원한테 말씀드려 놓을게요. 아셨죠? 준호는 노인을 벤치에 앉히고 근처 자판기에서 생수 한 병을 뽑아 뚜껑을 따서 건넸습니다. 노인은 물병을 받아들고는 준호를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맑은 빛이 스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참 착하구먼. 그 한마디, 착하다는 그 말이 준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지 않았던 무능의 다른 말처럼 느껴졌던 그 칭찬이 오늘따라 왜 이리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준호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 안내 데스크로 뛰었습니다. 저기요, 저기 벤치에 계신 어르신,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급해서 그러는데 잠시만 봐주세요. 보안 요원이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는 노인의 모습이 좁아지는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과 달리 닫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 속 준호는 땀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 면접장에 도착하는 동안 준호는 기적을 바랐습니다. 어쩌면 면접이 지연되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앞사람이 길게 면접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준호는 면접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없었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면접 진행 요원이 차가운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정확히 10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9시 50분 입실 마감, 10시 정각 면접 시작, 그리고 지금은 10시 5분. 김준호 지원자님, 입실 시간 지났습니다. 사무적인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내려졌습니다.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5분의 지각. 아니, 정확히 말하면 노인을 만난 그 순간부터 흘러버린 35분의 시간. 그 30여 분의 시간이 지난 10년간 쌓아온 그의 모든 노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서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땀방울이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허탈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억울해서 소리라도 질러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은 차분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로비 벤치에 앉아 고맙네라고 말하던 노인의 주름진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정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힘겹게 입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진행 요원은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정은 면접관님께 직접 말씀하시죠. 다만 감점은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들어가세요. 육중한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깐깐하기로 소문난 면접관들이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예민한 CEO 김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할 면접장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가 선택한 인성의 대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면접실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은 단칼에 잘려나갔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무거운 정막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너머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재판관처럼 높은 등받이 의자에 기대어 지각생인 준호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앙에 앉은 남자, 김태수 CEO. 그는 준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동시에 훨씬 더 지쳐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며칠 잠을 못 잔 듯 충혈된 눈동자. 그는 준호가 들어왔음에도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돌아가는 고급 만년필만이 딱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준호의 심박수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의 면접관은 인사팀장과 임원인 듯 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불합격이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준비된 의자 앞에 섰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고 있었지만 등줄기에는 식은 땀이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습니다. 침묵은 길었고 그 시간은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서류를 넘기던 김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호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감정이 거세된 듯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김준호 씨, 지금이 몇 시입니까?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준호는 손목 시계를 보지 않고도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면접장 벽에 걸린 시계가 자신의 죄명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10시 10분입니다. 우리 회사 면접 시작 시간은 10시 정각입니다. 10분 지각. 아니, 입실 마감 시간 기준으로 하면 20분 지각이군요. 시간은 비즈니스의 생명입니다.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회사의 수십억짜리 프로젝트 기한을 맞출 수 있을까요? 태수의 말은 비수가 되어 준호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고민의 순간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가 엉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쉬운 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복통 때문에. 응급실에 들렀습니다. 지하철이 고장났습니다. 이런 흔한 핑계들은 적당히 동정표를 살 수도 있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작될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들도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 당장 불합격을 피하려면 그럴듯한 거짓말을 꾸며내야 합니다.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에 방금 전 로비에 두고 온 그 노신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건네던 그 진심 어린 감사 인사. 만약 여기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 노인을 도운 자신의 행동은 그저 지각의 원인인 불운한 사고가 되거나
혹은 덮어버려야 할 치부가 됩니다. 준호는 자신의 선행을 거짓말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취업에는 실패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김태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사 앞 사거리에서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차도에 위태롭게 서 계신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로비까지 모셔다 드리느라 늦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끝나자마자 면접장 안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인사팀장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고 임원은 혀를 찼습니다. 너무나 진부한 스토리. 마치 도덕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혹은 양치기 소년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뻔한 핑계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길 잃은 노인을 돕느라 늦었다는 말은 면접관들이 수천 번은 들어봤을 법한 가장 고전적이고 식상한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러나 김태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미간이 더 깊게 구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의 아버지가 실종된 상황에서 듣는 길 잃은 노인 이야기는 그에게 기묘한 불쾌감과 함께 예민한 신경을 건드리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태수에게 준호의 말은 감성팔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코스프레입니까? 길 잃은 노인을 돕느라 인생이 걸린 면접에 늦었다.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문제입니다. 김준호 씨, 당신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게 없습니까? 태수의 목소리 톤이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그는 펜을 테이블에 탁 하고 내려놓으며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인재를 원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계획된 일정을 망치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돕는 인성이 회사와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준호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태수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준호의 행동은 비효율적이고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그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인재상 첫 번째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고 얻은 합격 통지서가 과연 회사에 도움이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준호의 대답은 당돌했습니다. 아니, 무모했습니다. 면접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수는 잠시 말없이 준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경멸,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면접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그 훌륭한 인성 잘 들었습니다. 나가보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준호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몇 걸음이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희망도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준호.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안도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아버지의 시계를 차고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전리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간 그 면접실 안에서 김태수 CEO가 다시 서류를 펼쳐 준호의 이력서,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준호가 던진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곧 태수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가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말이죠.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고 잠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허무함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준호의 시선은 로비 구석의 벤치로 향했습니다. 불과 30분 전 자신이 그 노신사를 앉혀두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신사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준호가 사다 드렸던 생수병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신 걸까? 아니면 경비원이 데려간 걸까? 준호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묘한 상실감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건 30분을 바쳐 구한 사람이었지만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회전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도시는 언제 비가 왔냐는 듯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JK 솔루션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같은 시각 JK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김태수 CEO의 집무실 공기는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책상 위에 놓인 면접 채점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그 이름 석자 위에 붉은색 펜으로 그어진 사선이 선명했습니다. 불합격. 이성적으로는 완벽한 처리였습니다. 시간 약속을 어긴 지원자, 감정에 휘둘려 업무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인재, 탈락시키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내뱉었던 마지막 말, 눈앞의 생명을 외면하고 얻은 합격. 통지서가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그 당돌한 항변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인사팀장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곤혹스러움과 긴장감으로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그 지각생, 김준호 지원자 말입니다. 그 친구가 말했던 노신사 이야기, 아무래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그놈의 핑계 이야기인가.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지만 인사팀장이 내민 태블릿 PC 속 화면을 보는 순간 태수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로비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준호로 보이는 청년이 구부정한 노인을 부축해 벤치에 앉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입고 있는 옷, 짙은 회색 정장에 체크무늬 넥타이. 어제 아침 태수가 아버지에게 직접 골라드렸던 바로 그 옷차림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거야? 오늘 아침 9시 50분경입니다. 김준호 지원자가 도착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은 침을 꿀꺽 삼키며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벤치에 홀로 남은 노인이 물을 마시다 말고 로비 벽면에 걸린 대형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창립기념일에 김태수와 김 회장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가
바로 내 회사, 내 건물 1층 로비에 와 있었다니. 그것도 바로 오늘 아침에. 그리고 그 아버지를 모셔다 드린 사람이 자신이 방금 전 모욕을 주며 쫓아낸 그 면접 지원자였다니. 운명의 장난이라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우연이었습니다. 당장 CCTV 다 뒤져.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동선 파악하고 보안팀 변원. 로비로 집합시켜. 태수의 고함이 집무실을 울렸습니다. 비서들이 사색이 되어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JK타워 전체에는 보이지 않는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인사팀장에게서 건네받은 김준호의 이력서에 적힌 전화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터덜터덜 주차장으로 향하던 준호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 전화겠거니 하고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입니까? 나 김태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까 면접장에서 들었던 그 냉철한 CEO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급함과 불안함,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저는 이미 아까 준호 씨 당신이 데려뒀다는 노인. 그 노인의 인상착의나 말투.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전부 다 말해주시오. 기억나는 거 전부 다. 태수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당황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하려고 전화를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인에 대해 묻다니. 준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장에서의 싸늘했던 반응, 그리고 지금의 다급한 태도. 설마 내가 도운 그 할아버지가 혹시 그분이 대표님과 무슨 관계라도 질문은 제가 합니다. 그 노인 손에 뭐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 가방. 오래된 회중시계요. 금색 회중시계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셨습니다. 준호의 대답이 떨어지자 수화기 너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준호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오늘 아침 무언가 엄청난 일에 휘말렸다는 것을.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기업의 심장부와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침묵을 깨고 태수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당장 회사로 다시 돌아와 주시오. 네. 하지만 저는 면접이 지금 면접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리로 와 주십시오. 당신이 그 사람의 마지막 목격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등 뒤에 솟아있는 거대한 JK타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내친 차가운 성벽처럼 보였던 건물이 이제는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자신을 다시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선행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거대한 태풍이 되어 그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그 유리 요새를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닫고 나왔던 그 문을 다시 열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다시 들어선 JK타워의 로비는 30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로비 곳곳을 통제하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 직원들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안내받은 곳은 임원실이 아닌 바로 자신이 노신사를 앉혀두었던 그 1층 로비의 벤치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김태수 CEO가 서 있었습니다. 태수는 더 이상 하늘 같은 면접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흐트러진 넥타이, 걷어올린 셔츠 소매, 그리고
초조하게 입술을 물어뜯는 모습. 그는 대한민국의 젊은 리더가 아니라 그저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다급한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수는 준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인사를 건넬 겨를도 없이 준호를 벤치로 이끌었습니다. 두 남자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 지금부터 당신은 내 면접자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행방을 아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전부 기억해내세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며 기억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서의 냄새, 노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창밖을 보며 중얼거리던 알 수 없는 단어들. 준호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차에 탔을 때는 계속 늦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웃으셨어요. 아주 안도하는 표정으로요. 웃었다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다 떨어뜨리셨는데 제가 주워드렸습니다. 낡은 사원증 같았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태수 면접 봐야 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태수, 자신의 이름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면접이 아니라 20년 전 아들인 태수가 이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던 그날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태수의 두 손이 벤치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이 제 면접날인 줄 아셨던 겁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아침밥도 못 먹고 나간 아들이 걱정돼서 도시락이라도 챙겨주고 싶으셨던 거야. 태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면접에 미친 냉혈한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자도 결국은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매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할아버지는 아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불현듯 또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물을 사러 가기 직전에 어르신이 저기 걸린 사진을 한참 보셨습니다.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로비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립기념일에 김 회장과 김태수 대표가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이제 다 컸네. 이제 혼자서도 잘하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고맙다고 자네도 꼭 합격할 거라고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준호의 말이 끝나자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거짓말쟁이 지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준 은인이었고 태수가 놓쳐버린 아버지의 진심을 배달해준 메신저였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준호 씨, 미안합니다. 아까 면접실에서의 무례함 사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CEO가 고작 취업 준비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당황하여 손사래를 쳤지만 태수의 태도는 진지했습니다. 태수는 준호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구했다고 믿었던 그 할아버지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감이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화장실 쪽이라면 비상구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준호의 말에 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 사각지대. 만약 아버지가 그쪽으로 내려갔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두운 지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으셨다면 혹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태워졌다면 그때 태수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전략기획실장이었습니다. 태수가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증권가 찌라시의 회장님 실종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S-파이낸셜 쪽에서 벌써 작업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태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실종이 확인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하이에나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부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외부에는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적들의 공격이 동시에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끊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나는 아버지와 회사 모두를 잃게 됩니다. 김준호 씨,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열쇠입니다. 준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었던 자신의 하루가 이제 거대 기업의 운명을 가를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음을 직감했습니다. 50%의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노인은 김 회장이었고 그는 아들을 보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0%의 진실, 도대체 그가 어디로 사라졌는가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기억해내겠습니다. 준호의 대답과 함께 로비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어둠을 예고하듯이 이제 두 남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JK 타워의 로비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회사의 현관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김태수 대표가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한 지 불과 30분 만에 회사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로비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했고 준호는 로비 한 구석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은인 대접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 그의 처지는 용의자에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은 준호의 신분증을 가져가 샅샅이 조회했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보고하고 가십시오. 아직 조사가 안 끝났습니다. 보안 요원의 딱딱한 어조. 자신이 베푼 30분의 선의가 친절히 어쩌다 이런 살벌한 취조로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로비 벽면에 설치된 대형 TV 뉴스 화면이 긴급 속보를 알리는 붉은 자막으로 뒤덮였습니다. 속보, JK 솔루션 김 회장 실종설 확산. 주가 폭락. 속보, 경쟁사 S-파이낸셜, JK 솔루션 적대적 M&A 시사. 뉴스의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JK 솔루션의 위기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주가 그래프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회사 정문 앞에는 벌써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주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명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소집될 겁니다. 전략기획실장의 비명 같은 보고가 태수의 귀에 꽂혔습니다. 태수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셔츠는 땀으로 젖어 등에 달라붙었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외부의 적들은 아버지가 사라진 틈을 타 회사를 집어삼키려 달려들었고 내부의 적들은
태수의 리더십을 공격하며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최악이었습니다. 태수의 시선이 날카롭게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우연히 아버지를 만난 게 맞나요? 경쟁사 사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일부러 면접 시간에 맞춰 아버지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혼란을 유도한 거 아니냐고. 억측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성을 잃은 사람의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준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저 편찮아 보이는 어르신을. 그 친절, 그놈의 빌어먹을 친절 때문에 지금 내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요. 당신이 진짜 선의로 그랬다면 왜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데?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게 맞다면 왜 CCTV 사각지대에서만 움직인 건데? 태수는 준호의 멱살을 잡을 듯이 몰아붙였습니다. 준호는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음모로 왜곡되는 현실이 끔찍했습니다. 주변의 보안 요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준호를 산업 스파이나 범죄 공모자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힘없는 자의 선행은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 죄악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대표님, 진정하십시오. 이 친구는 그냥 인사팀장이 말려보려 했지만 태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만약 당신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아니, 아버지를 오늘 안에 찾지 못하면 당신은 이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가 당신 인생 끝까지 쫓아가서 박살 내버릴 테니까. 협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가진 자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준호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지나칠걸. 신호가 바뀌었을 때 그냥 엑셀을 밟을걸. 30분 지각하지 말고 그냥 면접 볼걸. 착한 척하다가 인생을 망쳤다는 자책감이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태수의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청장의 전화였습니다. 태수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으며 상황실 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청장님. 아닙니다. 단순 가출입니다. 수색 인력 좀 더. 태수의 목소리가 멀어졌지만 준호에게 남겨진 공포는 여전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쥐어짜듯 기억을 다시 되감았습니다. 태수의 협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 시선들이 끔찍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던 그 노인의 진심이 왜곡되는 것이 싫어서였습니다. 생각해내야 해. 이 벤치, 물병, 사진, 그리고 준호는 눈을 감고 그 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이 물을 마시고 사진을 보고 준호에게 덕담을 건네던 그 순간, 그리고 준호가 경비원에게 말하고 오겠다며 자리를 뜨려던 그 찰나, 노인의 시선이 향했던 곳, 준호의 머릿속에서 흐릿했던 영상이 선명하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인은 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갈 때 노인의 고개는 반대편 유리창을 향해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 유리창 너머에는 작은 화단과 나무들이 심어진 건물 뒤편의 흡연 구역 겸 쉼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며 아주 작게 입을 달싹였습니다. 초록색? 우리 집 마당. 그때는 그저 혼잣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목적지였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삭막한 빌딩 숲속에서 유일하게 익숙함을 느낄 수 있는 색깔. 초록색?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생각났어요. 어르신이 어디로 가셨는지.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 멀리서 통화하던 태수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태수를 향해 외쳤습니다. 건물 뒤편이요. 뒤편에 작은 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이 거길 보고 계셨어요. 나무를 보면서 집 마당 같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준호의 외침은 로비의 소음을 뚫고 태수에게 닿았습니다. 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건물 뒤편 소공원. 그곳은 CCTV 사각지대이자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비상구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의 본가 마당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갖고 온 오래된 소나무들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준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태수는 보안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전 인력, 건물 뒤편 소공원으로 이동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뒤져. 명령이 떨어지자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비상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태수도 그들을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약 그곳에도 없다면? 만약 이번에도 내 기억이 틀렸다면? JK타워의 최상층, 김태수 대표는 다시 자신의 사무실에 올라와 창가에 기대어 빗물이 흘러내리는 유리창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주가 폭락을 알리는 보고서들이 휴지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힌 휴대폰은 붉은 빛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바닥에 던졌습니다. 목을 조여오던 압박감은 사라졌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CCTV 정지 화면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까 그 청년 김준호가 아버지를 부축해 벤치에 앉히던 그 순간의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태수의 시선이 아버지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김준호가 말했던 그 회중시계. 아버지는 준호가 물을 사러 간 사이에도 계속해서 시계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늦으면 안 돼. 약속했는데. 아까 준호가 전해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태수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약속?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 그것은 알츠하이머에 걸린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 회장이 평생을 지켜온 철칙이자 뼈에 새겨진 습관이었습니다. 태수는 문득 아버지와의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태수가 첫 입사 면접을 보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었습니다. 태수는 긴장해서 아침밥도 거르고 집을 나섰는데 면접장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회장 신분을 숨기고 아들이 혹여나 배를 고를까봐 따뜻한 도시락을 품에 안고 로비 구석에서 2시간을 꼬박 기다렸던 아버지. 태수야, 약속 장소에서는 절대 움직이는 거 아니다. 상대방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박고 기다리는 게 신뢰다. 그날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이 번개처럼 태수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태수는 감전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경찰, 그리고 보안팀은 모두 실종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고 배회하는 판단력이 없는 치매, 노인을 찾기 위해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공원, 지하철역, 도로, 노인이 갈 법한 곳들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버지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면? 만약 아버지가 자신의 기억 속 시간,
즉 20년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라면? 그렇다면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어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아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세요. 경비원한테 말하고 올게요. 준호는 아버지를 벤치에 앉혀두고 떠났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말은 곧 여기서 기다려라는 또 하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태수의 눈이 다시 CCTV 화면 속 1층 로비 벤치를 향했습니다. 지금은 텅 비어 있는 그 자리. 경찰과 보안팀은 CCTV 상으로 아버지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해 사라졌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이성의 논리였습니다. 아버지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화장실.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볼일을 보고 나면 반드시 무의식적으로라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제자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벤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아니, 돌아왔는데 우리가 못 본 것은 아닐까? 태수는 급히 인터폰을 들어 보안실을 연결하려다 멈췄습니다. 보안실 놈들은 CCTV 화면만 믿습니다. 사각지대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지켜본 사람입니다. 1층 로비 벤치 뒤편 거대한 관상용 기둥과 화분 사이. 그곳에는 성인 한 명이 웅크리고 앉으면 밖에서는 그리고 CCTV 각도에서는 절묘하게 가려지는 아주 좁은 틈새 공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놀라 그 틈새로 몸을 숨겼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면접 보러 간 청년이 혹은 아들이 올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면? 말도 안 돼. 그 좁은 곳에 몇 시간을. 이성은 계속해서 불가능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이 로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곳에 아버지가 계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복 상의를 챙겨 입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셔츠 바람으로 집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태수는 그를 밀치듯 지나쳐 전용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50층에서 49, 48. 천천히 줄어드는 그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조함, 두려움, 그리고 일말의 확신. 그것은 경영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철수 준비를 하는 경찰들,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 중인 임원들, 그리고 바닥을 닦고 있는 청소부치. 아무도 태수가 내려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문제의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앉혀두었던 그 벤치, 지금은 차갑게 식어 있는 그 나무 의자. 태수는 벤치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 키보다 큰 거대한 행운목 화분과 대리석 기둥 사이, 어둠이 짙게 깔린 그 좁은 틈새. 태수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여 그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지와 어둠뿐인 공간. 아니야. 역시 내 착각이야. 실망감이 밀려오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반딧불 같은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금속의 반사광이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반짝임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안에서 금속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째각툭, 째각툭 아주 작은 소리가 태수의 귀에 천둥 소리처럼 꽂혔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어둠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옷감의 감촉, 그리고 그 너머에서 느껴지는 미지근한 체온. 태수의 눈에서 왈칵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성은 틀렸습니다. 데이터도 CCTV도 경찰의 수사도 모두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 그 청년 김준호가 전해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낸 태수의 직감만이 정답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로비의 소음 속으로 작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어둠 속으로 뻗어 들어갔습니다. 손끝에 닿은 옷자락을 움켜쥐고 당기자 웅크리고 있던 작은 그림자가 힘없이 딸려 나왔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조명이 그 그림자를 비추는 순간 태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말이 아닌 뜨거운 탄식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낡은 양복을 입고 아이처럼 무릎을 모으고 앉아있는 노인, 온종일 찾아 헤맸던 아버지 김 회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신 듯 가늘게 뜬 눈으로 태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금색 회중시계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아버지의 심장 박동처럼 태수의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비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닥을 닦던 청소부도 철수 준비를 하던 경찰도 심각하게 떠들던 임원들도 모두 동작을 멈추고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비싼 이태리제 양복 바지가 바닥의 먼지에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여기서 뭐하고 계셨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뭉개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회사를 지배하던 CEO의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잃어버린 부모를 찾은 어린아이가 되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그런 아들의 등을 야윈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태수냐? 면접은 잘 받고. 김 회장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자신의 아니가 아닌 아들의 면접 걱정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는 여전히 그날의 로비에서 초조하게 아들을 기다리던 젊은 아버지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했잖니.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내가 올 때까지. 태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다 사람들의 소음에 놀라 틈새로 숨었을지언정 제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 그 좁고 어두운 곳에서 몇 시간을 버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메신저는 바로 태수가 그토록 모질게 내쫓았던 청년 김준호였습니다. 태수는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저려 휘청거리는 아버지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의 회전문방, 비를 맞으며 멍하니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태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쫓겨나듯 나갔던 준호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빗속에서 유리창 너머로 로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준호. 태수는 그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 청년이 없었다면, 저 청년이 30분을 희생해 아버지를 태워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기억해내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지금쯤 차가운 길바닥을 헤매고 있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태수가 비즈니스 논리로 무시했던 그 30분의 인성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회사를,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버지를 구한 것입니다. 태수는 보안 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문 열어. 저분, 모셔와. 명령이 떨어지자 굳게 닫혀있던 보안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한 표정의 준호를 정중하게 에스코트하여 로비 안으로 들였습니다.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준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준호에게로 모아졌습니다.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는 이제 경이로움과 부끄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태수와 김 회장 앞에 섰습니다. 태수는 아버지를 부축한 채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여전히 붉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기억나세요? 태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흐릿한 눈을 껌뻑이며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그 청년이구먼. 면접 보러 간다고 했던 참 착한 젊은이. 김 회장이 떨리는 손을 내밀어 준호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준호의 손바닥을 타고 얼어붙은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우리 아들을 만났어. 그 한마디에 준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함, 서러움, 그리고 안도감.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 세상이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했던 자신의 선행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가슴 벅차게 차올랐습니다. 태수는 아버지가 잡고 있는 준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CEO와 회장, 그리고 취업 준비생의 손이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김준호 씨. 아니, 김준호님.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가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찾아준 은인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반성이자 진정한 인격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 짝, 짝. 하나둘 시작된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로비 전체를 채우는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분의 지각. 그것은 그에게 실패를 안겨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신이 준비해둔 예비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 거센 빗줄기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로비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서로의 손을 맞잡은 세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서울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비가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씻겨 내려간 것은 거리의 먼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JK 솔루션을 감싸고 있던 불온한 루머와 경영권 위협이라는 먹구름도 깨끗하게 거쳤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빌딩 숲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축복처럼 도시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JK 솔루션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실종과 그를 구한 취업준비생의 30분. 이 드라마 같은 실화는 삭막한 경쟁 사회에 지친 사람들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한 청년의 선행 덕분에 JK 솔루션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숫자 너머의 신뢰에 있다는 것을 시장이 증명한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의 주인공 김준호가 다시 JK 타워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일주일 전 면접을 보러 왔던 그날과는 사뭇 다릅니다. 땀에 젖은 셔츠와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잘 다려진 짙은 네이비색 정장,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목에 걸린 파란색 사원증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JK 솔루션 전략기획실 신입사원 김준호. 그의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사원증은 그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이 거대한 성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습니다.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호는 회전문을 밀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일주일 전 그를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웠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로비는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준호를 알아보고 가벼운 눈인사를 건넸고 경비원 아저씨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준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1층 로비 중앙의 그 벤치 앞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빈 의자. 하지만 준호에게 그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운명의 정류장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벤치의 등받이를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어서 와요. 김준호 씨.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태수 대표였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와 한결 여유로워진 눈빛, 아버지를 되찾고 기업의 본질을 깨달은 리더의 얼굴이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준호가 씩씩하게 인사하자 태수가 웃으며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불러도 된다니까. 아버지가 자네를 거의 양아들처럼 생각하고 계셔서 말이야. 덕분에 내 입지가 아주 좁아졌어. 태수의 농담에 준호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남자의 웃음소리가 로비의 높은 천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태수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오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있지. 내가 직접 연설할 겁니다. 주제를 바꿨거든요. 빠른 성과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했습니다. 10층, 20층, 30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준호의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무실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현장,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그 모든 소음이 이제는 준호가 연주해야 할 삶의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는 배정받은 자신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아직은 낯선 새 책상, 새 컴퓨터, 그리고 새 다이어리. 그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액자 하나를 모니터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퇴원하신 김 회장님, 그리고 태수 형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김 회장님은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계셨습니다. 준호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JK 솔루션의 로고와 함께 새로운 사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합니다. 인성은 기술을 완성합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길이 얽히고 설킨 도시. 그 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늙고 누군가는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제 압니다. 조금 늦더라도 잠시 돌아가더라도 사람을 향해 걷는다면 그 길은 결코 틀린 길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30분 지각은 실패라고. 하지만 저는 그 30분 동안 배웠습니다. 스펙은 나를 증명하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인성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제 인생의 진짜 면접은 면접관 앞이 아니라 비 내리는 횡단보도 위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선택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무료이니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